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1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예, 15주 강의하는 일정인데요. 13주차. 그리고 지금 이 강의가 아마 지금 미리 녹음하고 있는데 보광주에 실시할 예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광주에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째 강의하고 13번째 강의를 하면은 그 다음이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가는 마당에 한 학기 그냥 날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교재 진도 6장 자연어 처리를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리포트죠. 여러분들한테 파이썬으로 한번 리치 회귀하는 거 그걸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입력하고 중간에 모델 이퀄 리치 알파 이퀄 1.0이었죠. 그래서 1.0 해보고 10.0 해보고 0.1 해보고 그래서 한번 각각을 비교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1.0 결과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요게 나오는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파이썬은 혹시 모르더라도 설치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대로 입력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예. 자, 이번에는 6장 자연어 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그 다음에 문장 있죠? 문서 분류 카테고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은요, 음성인식 기술이나 외국어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특히 그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서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아주 중요 분야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지나가면은요, 이메일의 자동 분류, 스팸 처리, 뉴스 기사의 자동 분류, SNS의 추천 광고, 챗봇 이런 것들이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자연어 처리의 기초, 그렇죠? 그래서 언어 분류, 그 다음에 자연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처리하는 맛배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자연어 처리로 문서에 카테고리 맞추기가 돼서 문서를 분류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이용하나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갓난아이서부터 이제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는 언어 학습 기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렇죠? 몇 년 정도 처음에 간단한 단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제 이해를 해야, 그렇죠? 이해를 해야, 그리고 갓난아이 시절에 언어 학습 과정을 이해해야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인공지능에 소위 말해서 진짜 지능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 사실 그 지능을 흉내낸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어도 인간이 그 지성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언어를 흉내내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애플의 시리라든가 삼성의 빅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어 언어,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이미 어느 정도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죠. 우리 저 강의 시작하면서 영화 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지성이 있는 지능이 있는 인간처럼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사실 그 가까운 미래에 이 정도 자연어 처리 기능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 정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참고로 이제 그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2018년에 구글이 공개한 BERT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교육 없이 양방향으로 사전 학습하는 첫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웹상에 어마어마한 그 문서가 있죠. 텍스트 문서가 이미 그 언어 학습에 이용을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인터넷상에 여러분들 저 그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에도 여러분들 역시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이어에서는 에서 보면 자연어 분석, 자연어 이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먼저 여기서 우리 이번에서 공부하는 게 자연어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구문 해석,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시멘틱 분석,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내포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응용이 되는 실용 분석 이런 것들로 크게 그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트리에서도 버트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한국어 언어 데이터 이거를 모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어 모델들은요, 뭐 파이토치라든가 텐서플로우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에서도 여러분들 다음 카카오에서도 2018년에 딥러닝 기반의 형태소 분석기 카이를 이용을 해서 한국어의 그 형태소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LG CNS도 뭐 AI용 그 학습 표준 데이터 코코드 입점용을 공부를 하고 이것도 무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답형에서 장문의 답변이기만 AI를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이런 그 AI 개발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아까 언급한 그 파이토치,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용 한 그런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이런 여러분들 이름들을 한번 들어본 것들을 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텐서플로우예요. 텐서플로우.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는 잘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하는 해봤다 그러면 이름은 들어봤다 할 정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공 자연어 언어 이해는 그 우리들의 그 지식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차세대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자연 언어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교과서로 되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번 장의 주제가 뭐냐면은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느냐. 근데 카테고리는 우리 인문학 분야, 경제학 분야, 그리고 사이언스, 과학 분야 이 세 개로 나누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판별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주제죠. 인문, 경제, 과학이에. 그래서 이 세 주제로 일단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는 우리 교과서의 출판사죠. 프리렉 출판사가 출간한 책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카테고리, 경제 카테고리, 과학 카테고리 이런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은 인간은 별 내용 없이 이게 인문학 분야구나, 그 다음에 경제학 분야구나, 과학 분야구나 하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면은,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문장의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하는 카테고리 판별기를 이번에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당 글이 그 카테고리를 맞추면 정답, 못 맞추면은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면은 정답률이 100%가 되겠고, 완전히 무작위를 한다 그러면 33%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3%는 밑바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카테고리의 글들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걸 어떻게 또 판별하는 거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 나왔다는 그 정답률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드아웃법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학습 데이터가 전체가 있다 그러면 일부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제대로 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프리렉 출판사의 책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경제, 과학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경제학 책은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각각 그 데이터 용량이 340KB, 341, 404K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물리, 화학, 천문학, 수학 이렇게 심지어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 개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어 처리의 작동 원리가 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것도 우리가 결국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논리에 맞춰 보면은 수학적 개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인공 컴퓨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숫자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화가 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를 먼저 단어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쪼개진 그 단어죠.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 구문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의 마지막으로 그 말의 의미나 특징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있죠.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장을 이제 단어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어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를 접한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언어를 하는 그 문법 있죠. 그래서 그 문법도 공부하고 품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특히 우리 영어를 배움으로써 이런 그 언어, 특히 그 자국어 언어도 같이 이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이 분해를 하면서 외국어를 배울 때 이해를 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법이 있으면 국문법도 있잖아요. 국문법도 이제 영문법을 먼저 공부한 그 학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국문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사로 분해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형태소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영어를 보세요. 모르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모르폴로지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MORPH가 형태라는 할 때의 그 라틴어에서 온 머리 단어 머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해를 할 때 품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언어에서 의미를 가는 최소 단위까지 우리가 분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있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쪼개는 겁니다. 우리하고 는을 쪼개죠.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죠. 인공지능도 있고 만들, 그 다음에 위해서 공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쪼개면 우리 는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지 끊고 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가.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단어구나, 공부라는 것이 단어구나, 인공지능이 단어구나. 그래서 그 단어 그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전에 먼저 맞는 것들을 다 꼬매내고, 그 다음에 우리말 한국어는 이제 는, 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전에서 보고 꺼내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한국어는요, 인공지능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언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눈이 이렇게 끊어진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영어에는 이미 다 끊어졌죠. 아이하고 런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런하고 베이직이 끊어져 있고, 그래서 끊어진 거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의 그 단어, 최소 단위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띄어쓰기 할 때 우리하고 는이 붙어 있잖아요. 인공지능하고 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한국어는 영어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도 분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인어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난 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는이 합쳐서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죠. 그렇죠? 공부한다가 맨 끝에 공부한다가 우리가 동사가 됩니다.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만들기 위하여가 이제 부사구가 되고, 인공지능을 이제 명사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산산조각난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어디가 주어고 수어고 명사구고 이런 것들을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영어는 딱 떨어져 있는데 한국어는 그런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는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그럽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도요,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문맹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맹은 우리가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문명의 1차적인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에 그 문장을 읽고 해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맹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글을 읽고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그 간판 이런 것들은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지만 신문을 보고 혹은 뭐 책을 보고 읽고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해독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을 안 읽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접해도 신문을 접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우스갯소리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의 뭐 70%가 실질적 문맹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딴 얘기도 빠졌는데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글 쓴 의도가 뭐고 주제가 뭔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은 그 시험 보는 사람의 뇌 속에 자인어 처리 엔진이 제대로 동작해서 의미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그게 1차 측정이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응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차 관문이 시험 문제를 읽고 의미 분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벡터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 공간 분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분석은 이제 단어에 어떤 문장에 포함된 단어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를 사용해서 문장의 특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 유사도 같은 개념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장도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제 고차원 벡터를 이렇게 숫자화, 추상화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는 이진수 숫자를 다루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 맞는 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자연어를 처리한 것 같은 과정을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예, 그래서 그 한번 이제 벡터 공간 처리법을 한번 우리 이제 공간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n그램 분석이 있습니다. n그램. 그래서 그 초창기에 이제 사전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품사 분해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적당한 크기로 쪼개서 분석하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제 그 사전인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무조건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n그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3분석 n이 3일 때 n그램 분석에다 우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가 이제 빈칸 스페이스입니다. 는 네모는 이런 식으로 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셋씩 끊어서 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전이 필요 없고 단어를 처리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뭐 신조, 약어, 뭐 사람 이름 이런 것들도 쉽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인천국제공항이다가 잘못 자르면은 천국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공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한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행 기지로 이걸 n그램 분석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래밍 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품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자인어 처리를 하나 그걸 이제 계략적으로 좀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판별기를 할 때 이제 문장을 단어로 분해를 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사전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분해하고 이게 사전에 있으니까 이게 그 단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어하고 제일 가까운 형태가 제일 가까운 언어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고 그 다음 일본어 배워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 백제의 그 후손들이 나라가 망해서 넘어가서 갔다가 몇백 년간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서 통하지가 않는데 형태는 남았다 이겁니다. 문장 분석은 형태는 뭐 그런 의리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한 이 분석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써서 한국어에 맞게 수정하면은 얼추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분야는요, 한국에서는 이제 불모지라고 그랬죠, 상당 기간. 그 일본은 상당한 기간 그 인공지능을 연구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갖다서 그 한국어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서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메카부라는 겁니다. 메카부. 그래서 메카부는 이게 이 언어 분석하는 제작자가 좋아하는 미역입니다. 미역 줄기. 그래서 미역 줄기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 일본 교토대하고 NTT 내에 있는 나라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거를 메카부 한국에 맞춰서 한 게 이제 메카부 코가 되고요. 메카부 코 DIC가
그 DIC가 한국어 사전이 되고요. 이게 약 80만 개 정도 단어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메카브를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요게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 가보면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브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지난주에 지난주 하면서 이제 파이썬을 컴퓨터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제 메카브 이거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뭐 설치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메카브가 설치됐다 그러면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형태 분석하는 거, 그 메카브를 이제 태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본어를 잘라서 명사, 고유명사, 뭐 조사, 격조사 이렇게 쭉 잘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 메카브라고 그랬죠. 똑같이 이것도요, 메카브 콜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메카브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메카브 요 함수 이름을 이제 그냥 메카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메카브 기능을 하는. 그래서 메카브 모프 이렇게 있죠. 예, 이게 뭐냐면은 형태소 분석하는 겁니다. 형태.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에 있는 맛집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짜죠. 영등포 구청역에 있는 맛집 좀 쭉 이렇게 달렸죠. 그 다음에 메카브.naum 나움 하면은 이게 명사죠. 명사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릎 치료 자료는 정형외과가 없는가? 우리나라 무릎 치료 정형외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카브 포지션은 이게 어디 있는가? 형태에 우리가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주의가 NNG다. 쇼핑몰도 N자. 이게 명사하고 뭐고 이렇게 일일이 하는 거를 뭡니다. 그걸 합쳐서 보는 게 이제 파스도 되겠죠. 구문 분석을 파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파이썬에서 이렇게 메카브 콜을 깔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정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 강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단어 필터링으로 보겠습니다. 단어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스톱워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특징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한국어에서 보면은 조사죠. 이, 가, 에, 을, 는, 이런 거고, 영어에서는 이제 관사, 더가 있고, 전치사, 오브, 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톱워드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의미 있는 결과도 쉽게 얻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부하도 이렇게 부하도 적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아까 있었잖아요. 출판사에. 그래서 나타나는 출연 빈도가 높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침표, 그게 8521이 있고, 2가 있고, 그게 7300, 는, 을, 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점이나 이런 조사들은 문장의 카테고리의 판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내서 약 상위 3%의 단어를 스톱워드로 분류를 했고요. 이게 약 390개 정도의 스톱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요한 거는 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숫자화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서를 단어 벡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단어 벡터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인문학자가 책을 썼다. 그러면은 과학자가 쓴 과학책이 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칙, 사상, 가설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셌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자가 쓴 글에는 법칙 200개, 사상은 10개 나왔고 가설은 10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문학자에서는 법칙이 20, 사상이 200, 가설이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글의 특징을 이렇게 벡터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그 인문학자의 벡터하게 3차원으로만 쓴 건데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3차원을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법칙, 가설, 사상 이거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이제 출현 빈도수를 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글의 정보가 벡터화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가 됐으니까 그 앞에서 배운 우리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을 해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인문, 경제, 과학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글을 분류하려면 훨씬 더 많은 단어, 바꿔면 훨씬 더 많은 차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칙, 사상, 가설이 그 다음에 투자, 섭취, 그렇죠? 이 사전에 등록된 이제 80여만 개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80여만 개의 원소를 갖는 과학자가 쓴 글이다. 그러면 이게 쭉 80만 개가 있겠죠. 빈도수가. 그래서 이런 빈도를 요소를 해서 만드는 거를 Bags of Words라고 부릅니다. BOW라고 부르고요. 결국 이 빈도수를 세서 이렇게 만들어낸 80만 차원이죠. 80만 정도 차원의 이 벡터, 이 BOW 벡터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화에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계산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코사인 유사도다 이런 걸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컴퓨터 처리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빠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 계산할 때 GPU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이 나죠? GPU.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벡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중치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우리 당연히 보면은 벡터가 이제 과학을 기준하는 법칙이 란 단어가 과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고, 인문에서는 사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카테고리에 꼭 나올 것 같은 빈도수가 아주 높은 단어, 그것들을 우리가 특징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다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특징어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칙은 200인데 사상이나 가설은 가중치가 좀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법칙을 0.5, 그 다음에 여기 법칙 사상에는 1.0을 곱해주고 가설에는 1.0을 곱해줍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사상은 과학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를 확 강조하는 겁니다. 법칙을 확 강조해서 법칙은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사상은 확 줄어들고 가설도 확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인데요. 이게 아마다르 곱입니다. 그래서 대응 선분끼리 이렇게 곱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 가중치를 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F-ID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requency가 빈도수거든요. 그래서 term frequency는 term은 그 용어입니다. 단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가 문선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단어의 출현 빈도수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 이렇게 그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에 얼마나 자주 나오지 않는가 그 희소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가 만약에 10,000개가 돼 있다. 근데 특정 단어가 우리 특징어죠. 120번을 나왔다. 그러면 그 언어의 TF는 120 나누기 만이 돼서 0.012가 됩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수가 높을수록 그 TF 값은 커집니다. 근데 IDF는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 개수에 그 다음에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장 개수로 나눈 값에다가 우리가 상용로그를 취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어가 10,000개의 단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개수가 1,000개다. 그러면 앞에 이제 120번 나와 특정 단어가 100개의 문장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이 1,000이죠. 1,000개의 그 특정 단어가 포함된 그 문장이 100개니까 1,000 나누기 100 하죠. 그걸 상용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그 상용로그 10에 10이죠. 그래서 1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TF는 D개의 문장, 라지 N개의 단어. 그래서 특정 단어가 N번 나왔다. 그러면 TF는 라지 N분의 스몰 n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장이 스몰 d가 있다. 이겁니다. 전체 문장이 라지 d다. 그러면은 IDF는 그 라지 d분의 스몰 d의 마이너스. 그죠? 이게 그 보통 우리가 큰 거를 분모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이 값이 음수가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거에 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F-IDF는요, 둘을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지 n분의 스몰 n에다가 로그 10분의 스몰 d, 라지 d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공식을 알았죠? 이게.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해시계는 매우 단순한 장치다. 그래서 앞에서 본 맥케브 코어 그걸 이용을 해서 형태에서 분석을 하고 단어수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고 그걸 가지고 TF-IDF를 구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전체 단어수가 196개, 단어의 종류는 109개고 문장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됩니다. 해시계라는 단어는 5번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TF는 뭡니까? 196분의 5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시계라는 단어는 10개의 문장에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IDF는
5분의 10에다가 로그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0.3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0.025 곱하기 0.031 그래서 계산이 0.00752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톱워드를 제거 안 했네요. 제거 안 한 그 이는가 하 뭐 이런 거에서 ID표를 쭉 이렇게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단어의 종류가 이제 109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109개 차원의 BOW 벡터가 됩니다. 스톱워드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톱워드를 제거하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된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TF가 큰 순으로 상위 10위까지 정리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카테고리에서는 결혼, 당신, 판단, 뭐 공부, 기억이고 경제에서는 보험, 비용, 직업 뭐 이런 등등이고 과학에서는 표기, 컵, 비, 모양, 움직이, 우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스톱워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스톱워드를 제거하고 단어 약 12,800개, 그 다음에 문장 약 8,500개를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12,800개에 대한 TF-IDF를 구하고 그것이 이제 가중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 곱하고 가중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1208차원의 우리 BOW 차원 벡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다뤄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의 특징을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그 분석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법칙 사상 가설에다가 과학자, 인문학자 이렇게 바꿔놓고 앞을 보겠어요. 그러면 그 철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러면 우리 철학자가 인문학자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이게 둘 중에 과학자냐 인문서냐 이거를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쵸?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분류에 들어갈 확률을 하는 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가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우리 나랑 같이 빅데이터 분석 하는 학생들은 이제 로지스틱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요, 어떤 녀석이 벌어질 사건의 확률이 1이 되고 0이 안 벌어질 확률이 1-p 이산 확률이죠. 두 개의 경우입니다. 바이노미얼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르는데 그 바이노미얼을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유사도를 확률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로지스틱 회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면은 이제 유사도를 확률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하나 또 보는데요. 이게 x가 실수값이고 y가 0, 1 두 가지 경우죠. 출력값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값은 반드시 0과 1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출력값이 1이 되는 조건불 확률 P는 다음과 같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X가 세타일 조건 하에 Y가 1이 되는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거는 이 공식으로 되자. 1이 분모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tx 이렇게 됩니다. 세타는 이거는 실수 어떤 파라메타가 되죠. 그렇죠? 여기 저 세타에 되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그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봅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이미 접했죠. 접해서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거냐 저거냐 둘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빅데이터 분석 들은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을 분류한다는 거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세타가 0을 기준으로 해서 y 이퀄 쪽은 y는 이쪽이 1이 된다. 혹은 0을 기준으로 이쪽은 y가 0을 한다. 그쵸?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 쓸 데이터 세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에서 i만큼 이렇게 우리가 주어줄 때 요 확률이죠. 요 확률 조건부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그거를 이제 1이라고 보고 조건부 확률이 0.5보다 작으면은 미만이면은 그걸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겠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때에 사용되는 로지스틱 함수 혹은 뭐 시그모이드 함수 이걸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 함수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우리가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 함수 그죠? 우리 앞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보면 이제 이거 본 적이 있죠. 우리 최소제곱법에서 만든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목적 함수를 이제인데 요거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요. P가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고 yi는 0 아니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내는 과정은 우리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얘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뭐예요? 얘를 최소화한다는 것과 같은데 이걸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그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가 이렇게 두 항이 됐는데 yi는 0 아니면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y가 0이면 얘가 0, y가 1이면 얘가 0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이 간단해지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아까 우리 세 가지 카테고리를 위한 BOW 벡터 있죠? 그게 약 12,800 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벡터 X도 그 다음에 파라메타 세타도 12,800 차원입니다. 그래서 12,800개의 성분을 조정해야 되는 최적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학습이될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L2 전기화 뭡니까? 리치 전기화죠. 그래서 요 앞에 숫자가 붙고 이게 제곱으로 이렇게 붙는 녀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 2분의 람다로 이렇게 분모로 들어갔는데요. 다른 데서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람다로 그리죠.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냥 람다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했다시피 이걸 최소화하면 앞에 붙는 개수들을 지나치게 크지 않게 제한하는 효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색깔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확률 판단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인문경제과학은 뭐예요? 세 카테고리죠. 그쵸? 그래서 출력이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중 클래스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에서 겹치죠, 내용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더 쉽네요, 쉽게. 그쵸? 그러니까 그 다중 클래스 분류돼서 이거를 이진 클래스를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 클래스가 여러 번 되게끔 그 분류를 여러 번 되게끔 두 개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i하고 yi가 아닐 때를 한 번 나누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한 번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한 다음에 P가 최대인 클래스로 판별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아까 TF, IDF 이 벡터로 문서의 가중치를 또 입혀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2800개의 BOW 벡터 공간을 만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TF-IDF 벡터로 해서 가중치를 입혔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판별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기를 했는데 3개니까 이제 그 분류를 2번을 나눠서 해서 이렇게 인문경제과학 판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 판별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만드는 과정은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 이름이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초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델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 카테고리 판별기에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모델을 갖다 놓고 판별을 했는지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요게 이제 인문경제과학 카테고리 문서를 입력한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뭐냐면은 80%를 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징 추측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스토보드 제거하고 백오브 워드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해 줍니다. 그쵸? 가중치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해서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 판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답을 알고 있는 거가 뭐예요? 80%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홀드아웃이니까 20%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20%를 가지고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맞나 그거를 한번 판별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드아웃 교차 검증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이제 예측 결과가 되고 얘가 실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에서 카테고리 판별기에서 판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맞고 틀리고를 우리가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죠. TP가 되겠죠. 이거는 true positive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판별하고 그것이 진짜 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예측 결과를 positive라고 영어를 쓰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참이니까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판별은 그 positive로 했는데 참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거짓이더라. 그거는 FP라고 부르겠습니다. 펄스가 되겠죠. 펄스. 그 다음에 여기는 예측은 우리가 이제 거짓으로 했어요. 근데 이건 영어로 네거티브를 쓰겠습니다. 그쵸? 네거티브가 N이 되고, 근데 네거티브인데 거짓인데 진짜 맞는 거죠. 그쵸? 그쵸? 그거는 그 FN이 됩니다. 그 펄스 N이 되겠죠. 근데 그 거짓이라고 판별을 했는데 그게 진짜였다, 추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TN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분류로 이게 그 네 단계로 부르고요. 이게 여러분들 빅데이터에서 한 혼동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어를 또 봐야 돼요. 우리 다 쓰는 말이지만 정밀도 있죠. 그 인문 카테고리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인문학 분석으로 맞을 때 그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카테고리로 판별을 해서 인문 카테고리로 맞힐 확률을 그걸 우리가 재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값, 정밀도, 재현율을 모두 가진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보겠어요. 프리시전. 이거에 보면 뭡니까? 분모가 TF 플러스 FP죠. 그쵸? 그리고 위 분자가 TP가 됩니다. TP는 뭐예요? 포지티브라고 판별을 하고 그것이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포지티브라고 판별한 거 전부가 되겠죠, 이게. 그쵸? 포지티브라고 판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문 카테고리로 판별을 한 겁니다. 재현율은요, 이게 분자는 똑같이 진짜인 경우죠. 진짜인 경우인데 이거는 그 맞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TP하고 FN 요 그렇죠? 요 FN 요 위음성 이게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라고 판별하고 진짜가 거짓이라고 판별했는데 그거 진짜 거짓이었던 거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 값은 요게 그 재현율 더하기 프리시전 정밀도 한 다음에 둘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역수를 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F 값이 되고 정밀도, 재현율 특징은 모두 다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본 그 12800 그걸 가지고 평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능 평가를 했더니 정밀도가 인문학에서는 90%, 경제에서는 87%, 과학에서는 83이 나왔습니다. 재현율도 84, 86, 89, F 값도 이렇게 80 몇 퍼센트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대로 카테고 그 확률이 상당히 80% 후반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혼동 매트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쪽이 진짜 실제로 인문 카테고리 책이고 요게 뭐예요? 361이 이 인문 카테고리로 판별을 했는데 실제 인문 카테고리 그게 361겁니다. 요 대각선 요게 뭐예요? 혼동 안 한 제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경제로 판별을 했는데 그게 인문 카테고리였다. 경제로 판별을 했는데 과학 카테고리였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혼동 행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빅데이터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이 혼동 확률 본 적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혼동 매트릭스 확률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검증을 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 세운 모델이 얼마나 잘 맞나 이걸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그 성능 평가의 그 결과가 되고, 그다음에 요 혼동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완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보다 나은 성능의 카테고리 판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넘었네요. 예, 그래서 저 교과서를 마치려고 나갔습니다. 이게 2번 강의로 나누지 않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7장 이미지 인식인데요. 이것도 그 하루에 한 강의에 몰아넣긴 양이 많긴 한데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N그램 있죠? N그램. 이걸 N이 3면 3g을 해보는 그 시어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시어너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고, 이거 여러분들 시어너 책 한번 찾아보세요. N그램 그게 있습니다. 시어너 책 해보고 여러분들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강인데 그 리포트 제출 기한 있죠? 예. 리포트 제출 기한이 6월 15일까지예요.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이 클래스에서 6월 15일까지 꼭 마감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